시어머니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약사 선생님 손이 떨리면서 처방전을 뒤집었고 뒷면에 파란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약사 선생님이 눈짓으로 약국 밖을 가리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차 안에는 선글라스 낀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국 문을 열려고 하는 동시에 남자 하나가 차 문을 벌컥 열고 내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냥 정신없이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제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1살이고 시장 골목 구석에서 40년째 칼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옆자리에서 떠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도 손을 뻗으면 곁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게를 저 혼자 한 지는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부엌으로 가서 큰 솥에 불을 지피고 육수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서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칼국수 한 그릇 하고 주문하면 제가 손수 뽑은 면을 삶아서 뜨끈한 육수에 담아 내놓는데 와, 오늘도 맛있네요 하고 웃으면서 먹는 손님들 보면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그 정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이 들 때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온도 낮춰가면서 하루 종일 서서 칼국수 끓이고 면 뽑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더니 지금 재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가게 건물이랑 상가 건물 몇 개, 그리고 통장에 조금 있는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이 돈 때문에 돌변하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착하게 잘 대해주지만 어느 날 갑자기 통장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재산 있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다는 이야기,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학대했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 아들 동훈이 며느리 미선이는 10년 전 결혼식 날 제 앞에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저는 아,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친구 순이미를 만나면 아이고 순자야, 너 며느리 정말 착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말마다 시어머니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고 부러워했고 옆집 할머니 영자도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 자기들끼리 여행 간다고 얼굴도 안 비치는데 순자네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내가 다 부럽다 하면서 칭찬할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게에 들러서 저녁을 먹을 때 셋이 둘러앉아 밥 먹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늙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아픈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찾아올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온하던 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석 달쯤 전부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설마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처럼 세수하고 머리 대충 빗고 가게로 갔는데 골목이 아직 어둑어둑하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가게 앞 모퉁이 도는 순간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큰 차 한 대가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평소에는 새벽엔 아무도 없는 그 자리거든요. 누가 차 세워놨네 하고 별 생각 없이 가게 문 열고 들어갔어요. 육수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니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육수 저으면서 무심코 유리문 밖을 봤는데 그 검은 차가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요. 자세히 보니까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스물스물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육수에 간 보려고 국자로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는데 뭔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밖에 있는 그 차가 신경 쓰였거든요.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매일 아침 오시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칼국수 끓여드리면서도 자꾸 밖을 쳐다봤는데 그 차가 계속 거기 있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칼국수 드시다 말고 물으셨어요. 근데 사장님, 저 차 뭐예요? 아침부터 저기 왜 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그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골목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휴, 그냥 길 잃은 사람들이었나 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틀 뒤였어요. 똑같은 시간 새벽 5시에 가게 앞에 나갔더니 또 그 검은 차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남자 둘이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검은 옷 입고 선글라스 끼고요. 새벽인데 선글라스를요. 손에 든 열쇠가 덜덜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차 쪽으로 걸어갔는데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 여기는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작았어요.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는데 담배 냄새가 확 풍기면서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금방 갈게요. 그 웃음이요, 입만 웃고 있었어요. 눈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는데 마치 물건 감정하듯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얼른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문 닫고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물 한 잔을 마셨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손님들한테 칼국수 내주면서도 자꾸 밖을 쳐다보게 되고 국물간 맞추다가 소금을 2번 넣어서 너무 짜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 뒤로 그 검은 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저를 확인하러 오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12시 반쯤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찬 시간이었어요. 정신없이 칼국수 끓이고 주문받고 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칼국수 2개를 주문하길래 평소처럼 끓여서 내왔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을 좀 흘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들이 칼국수를 거의 먹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김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놓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끔씩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벌써 다 먹고 나갔는데 말이죠. 칼국수는 식어서 면이 완전히 불어터졌습니다. 입맛에 안 맞냐고 물었더니 맛있다면서도 계속 안 먹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일어나면서 거스름돈은 됐다고 하고는 나가버렸는데 4,000원을 팁으로 주고 간 거예요. 거의 안 먹은 칼국수예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칼국수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날 보러 온 거였구나. 불어터진 면을 치우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칼국수 끓여온 제가 제 음식이 남는 게 제일 슬프거든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 태도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렀는데 1달 넘게 안 오더니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는 예전처럼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가게 안을 둘러보기만 했어요. 손님이 몇 명인지,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장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던 질문이었어요. 제가 얼버무리니까 웃으면서 한 달에 200은 벌 거라고 혼자 계산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만날 때마다 건강 얘기만 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건강검진 받으라. 치매 검사해보라. 저는 멀쩡한데 자꾸 병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 몰래 혼자 찾아와서는 가방에서 건강검진 안내 책자를 꺼내더니 70대는 치매가 갑자기 온다면서 검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다면서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들이랑 같이 왔을 때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는데 전세금이 5천만 원 부족하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렸지만 며느리는 어머니도 우리 집 넓어지면 좋아하실 거라며 툭 튀어나온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제가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돈은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라고 너희 집 전세금 보태주려고 모은 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를 자주 했는데 오늘 장사 잘 됐냐? 가게 건물 시세 알아보라. 상가 임대료 받는 통장 정리해야 되지 않냐? 그러더니 어느 일요일 저녁에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사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통장이랑 도장을 자기들이 관리하면 안전하다고요.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요. 며느리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엔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장례비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비.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을 확 빼내면서 일어섰어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무슨 재산 정리냐고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만 가보라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을 며느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결국 노린 건 내 재산이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약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혈압약을 매일 아침 먹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받아왔거든요. 10년 동안 똑같은 병원, 똑같은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에 며느리가 병원 가는 길에 제 약을 받아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겠다고 했더니 어머니 힘드시다면서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냥 받아오라고 했어요. 다음날 약을 받아왔는데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절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약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띵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소금을 2번 넣어서 국물을 너무 짜게 만든 적도 있었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지럽고 가끔은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어느 날 아침엔 육수 끓이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이 얼른 붙잡아줘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에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 봉지를 자세히 봤어요. 약국 이름이 한강약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다니던 약국은 서울약국이었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방전도 꺼내봤더니 병원 이름도 송파내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세종내과인데요. 왜 다른 약국이지? 왜 다른 병원이지? 며느리가 가는 길에 편한 데서 받아온 거겠지. 설마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일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검은 차, 날 지켜보는 남자들, 재산 정리하자는 며느리, 장례비 얘기, 그리고 이 이상한 약. 다 우연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직접 약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제 인생을 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약국에 가겠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동네 약국으로 갔는데요. 10년 넘게 다니던 약국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약국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알게 되겠지, 진짜 진실을. 약국 문 밀고 들어갔는데 약사 선생님이 반갑게 웃으면서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긴장돼서요. 가방에서 처방전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안 열렸어요. 나이 먹으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여는 게 힘들잖아요. 겨우 꺼내서 약사 선생님한테 건넸는데 손이 떨려서 처방전이 휙 날아갈 뻔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처방전 펼쳐보시는데 저는 숨도 안 쉬고 지켜봤어요. 선생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꽉 깨무르시더니 다시 한번 천천히 처방전을 읽으셨어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니터 보시다가 처방전 보고 또 모니터 보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하시는데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어요. 주변 둘러보시더니 몸을 앞으로 숙이시고는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약, 혈압약 아니에요. 그 말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건 정신과 약이에요. 조현병 같은 거 치료하는 약. 정신과 약이요? 제가 한 달 동안 먹은 게 정신과 약이었다고요?
이거 드시면 기억력 떨어지고 머리 멍해지고 할머니 같은 연세에는 치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치매. 그 말 듣는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며느리가 일부러 날 치매로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무릎에 힘이 쭉 빠지면서 조제대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약사 선생님이 약 조제하시면서 처방전을 약봉지에 넣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 손을 톡 치시더니 눈으로 신호를 보내셨어요. 처방전 뒷면 봐요. 약봉지 받아서 손 떨리는 걸 참으면서 처방전 꺼내서 뒤집었는데 거기에 파란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바로 경찰서 가세요. 경찰서요?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예요? 약사 선생님 쳐다봤더니 말은 안 하시고 눈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빨리 가요. 조심하세요. 그 눈빛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약봉지 가방에 넣었는데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약국 밖으로 나왔는데 햇빛이 눈이 부셔서 눈 가늘게 뜨고 주차장 봤어요. 그 검은 차가 거기 있었습니다. 엔진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 위로 김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차 안 봤는데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쪽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래도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치 안 채게요. 반대편으로 돌아서 걸었는데 10걸음쯤 갔을 때 뒤에서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그 소리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고 뛰기 시작했어요. 71살 할머니가 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0년 전에 무릎 수술도 했고요. 근데 그날은 뛰었습니다. 무릎 아픈 것도 모르고요. 뒤에서 발소리 들렸어요. 탁탁탁탁. 남자 구두 소리였어요. 2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는 소리. 골목으로 접어들었는데 좁은 골목이라 발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탁탁탁탁탁.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입 벌리고 헐떡거렸는데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어요. 수술한 오른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났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 들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골목 끝이 보이는데 큰 도로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큰 도로로 나왔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팔 붙잡으면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하시더라고요. 뒤 돌아봤는데 골목 입구에 남자 둘이 서서 이쪽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못 오는 것 같았는데 계속 이쪽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찰서가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기 2블록만 가면 파출소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걸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못 걸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찌릿 전기 오르는 것 같았는데 이 악물고 걸었습니다. 파출소가 보였어요. 파란 불빛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책상에 젊은 경찰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주머니 뒤적거려서 처방전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나왔어요. 겨우 꺼내서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이걸 좀 봐주세요. 약사 선생님이 경찰서 가라고.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말하고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얼른 달려와서 저 붙잡아서 의자에 앉히시고는 물 가져다 주셨어요. 종이컵 받아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출렁출렁했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물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 타고 내려가니까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처방전 보시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옆에 계시던 다른 경찰관 급하게 부르셨어요. 두 분이 처방전 같이 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시더니 저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바로 형사님 부르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제대로 온 거구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파출소에서 물 한 컵 받아 마시고 있는데 안쪽 방에서 사복 입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는데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형사 김재훈입니다.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석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서요. 형사님이 앞에 의자 끌어당겨 앉으시면서 기다려주셨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천천히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말했습니다. 새벽에 가게 앞에 검은 차가 서 있던 것, 칼국수 안 먹고 앉아만 있던 남자들, 며느리가 통장 달라고 한 것, 장례비 얘기한 것, 그리고 약까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는데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처방전을 받아서 앞뒤로 천천히 보시더라고요. 읽으시는 동안 눈썹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사님이 처방전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제 쪽으로 달려오면서 소리쳤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약국 사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나가셨다고요.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확 뺐어요. 간담이 서늘했거든요. 그 손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어졌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눈썹 사이에 세로줄이 생기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거요. 근데 금방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는데 너무 빨라서 형사님은 못 봤을 거예요. 며느리분이신가요? 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저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목소리도 밝았고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저게 가면이라는 거. 10년 동안 그 가면을 못 봤던 겁니다. 속이 뒤집혔어요. 며느리가 가방 지퍼를 지지직 소리나면서 열어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두툼했어요. 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뭐지? 저게 뭐야? 사실 한 달 전에 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며느리가 서류를 꺼내서 형사님한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판정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는데 의자가 뒤로 덜컥 넘어갔습니다. 저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얼른 와서
의자 세워주시고 제 팔을 잡아서 앉히셨는데 며느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시퍼렇게 차가운 손이었어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쳐서 한 줄 한 줄 읽고 계셨습니다. 신경과 진단서네요. 경도인지장애 소견.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셨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는 제 얘기를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치매 그런 거 없어요.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써졌어요.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달에 우리 같이 병원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슬픈 표정까지 지으면서 눈물이 또 글썽였어요. 그날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인지검사도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했거든요. 길게 설명하는데 그 연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나왔어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가게에서 손님한테 욕을 하신다거나 돈 계산을 잘못하신다거나 밤에 갑자기 나가시려고 한다거나 며느리가 손등으로 눈가를 톡톡 닦으면서 말했는데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그 모습이 경찰관들 눈에는요. 거짓말이에요. 소리쳤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오히려 제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어깨를 톡톡 토닥이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손길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치매 오면 이런 증상 많이 나타나죠. 피해망상 같은 거 생기고 누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시고 형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겨진 처방전을 쥐고 있었는데 손에 땀이 나서 축축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형사님한테 내밀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먹은 약이 혈압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이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님이 처방전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신과 약이라는 건 약사분이 말씀하신 거죠? 네, 약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그 약요? 웃었어요. 태연하게요. 그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불안 증세 있으시다고 추가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해 하시길래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가벼운 안정제 처방해 주셨거든요. 웃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불안 증세 같은 거 없어요. 소리쳤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오히려 제가 불안한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침착함에 제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느리분, 그럼 이 처방전이 진짜 병원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왔는데요. 며느리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물으시자 며느리 얼굴이 아주 잠깐 하얗게 질렸다가 네, 물론이죠 하면서 웃었습니다. 형사님이 전화기를 드시고 처방전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연결음이 파출소 안에 울렸는데 가슴팍이 막혀서 숨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네, 내과입니다.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사 김재훈입니다. 환자 처방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형사님이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귀가 멍멍했어요. 며느리는 태어난 척했지만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꽉 쥐었다가 놓고 또 쥐었다가 놓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이 전화를 끊으시고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할머니한테 최근 한 달간 처방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거짓말이었어.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을 더듬었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형사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며느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방전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며느리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급한 전화 좀 받을게요.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데 거의 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손을 휘휘 저으면서 뭔가 급하게 설명하는 게 보였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재산 문제로 다툰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며느리가 항상 착했거든요.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10년 동안 전부 거짓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다시 들어왔는데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도 가빠 보였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셔서 쉬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게 들렸고 저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하면서 확 손을 뺐습니다. 파출소를 나와서 한 블록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부르릉 부르릉. 돌아봤더니 며느리 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걸음을 빨리 하니까 차도 빨라지고 늦추니까 차도 느려지는 게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집 골목에 들어가서 뒤돌아봤더니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고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갈 때 잠갔는데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온통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고 옷장 문도 열려 있고 책상 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겨뒀던 금고를 확인했어요. 금고는 그대로 있어서 잠깐 안심했는데 금고 열쇠를 보관하던 서랍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이 없었어요. 도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모은 내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30년 넘게 칼국수 끓여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보험 청구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이 김순자, 제 이름이었고요. 보험 금액을 보니까 5억 원이더라고요. 5억. 내가 언제? 가입일자를 봤더니 6개월 전이었고 수익자란에는 며느리 박미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뒤적거렸는데 책상 서랍 안에서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한 뭉치 나왔어요. 대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전세 계약서. 전부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도장 찍은 적 없는데 가슴팔이 막혀서 숨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서류 밑에서 컬러로 출력된 사진들이 나왔는데 제 통장 사본, 제 도장 스캔본, 제 주민등록증 앞뒤였습니다. 누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하나 더 집어들어서 펼쳐봤습니다. 신경과 진단서였는데 환자명은 김순자, 진단명은 중등도 치매, 소견란에 후견인 지정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서명란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건 위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요. 그때 거실 쪽에서 띠링띠링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소파 쪽으로 갔는데 소파 틈에 핸드폰이 끼어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집어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에 보스라고 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화면을 들여다봤더니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 1, 어머니와의 대화 2, 어머니와의 대화 3.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요즘 좀 그래. 나를 녹음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어제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가 며칠이더라. 제가 대답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내 말을 왜곡해서 치매 증거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행 상황이 어때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치매 프레임은 완성됐고 이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요.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어요. 보험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5억짜리 이미 가입했고요. 3억짜리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 그 웃음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8억. 내 목숨값이 8억이구나. 남자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부동산은? 다음 주에 위임장 가지고 등기소 갈 거예요. 도장은 이미 받아뒀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약은? 남자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매일 먹이고 있어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약을 먹여서 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좋아, 한 달 안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엔 요양원에 보내. 그럼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한 박자 쉬고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 할멈은 이제 제 손바닥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멈. 나를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계속 녹음이 재생됐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건으로 우리 둘 다 최소 15억씩은 챙기는 거야. 15억.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저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며느리.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워서 소파 밑으로 밀어넣고 흩어진 서류들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저 목소리로 나를 할멈이라고 불렀잖아. 아, 뭘 좀 찾다가 대충 둘러댔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에 뭐 넣으셨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방을 꼭 끌어안았더니 며느리가 다가오면서 손을 뻗었어요. 보여주세요. 그 손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소리치면서 가방을 지켰는데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거 제 거예요. 한 박자 쉬고는 말했습니다. 돌려주세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아는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거? 이게 왜 내 거야? 며느리가 가방을 잡아당겼는데 힘이 세서 제가 뒤로 밀렸어요. 나 밀쳤는데 며느리가 휙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일이 틀어졌어. 공포가 밀려왔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뛰었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있는 힘껏 뿌리치고 문을 열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70살 몸으로 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서 약국 쪽으로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사 선생님한테 가야 해. 다행히 약국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약사님.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놀라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물으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약사 선생님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히시고는 문을 잠그셨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물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약사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서류들, 녹음 파일, 며느리의 진짜 얼굴, 전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약국 유리문 너머로 뭔가가 보였어요.
검은 차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와 제 눈이 마주쳤는데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차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약사 선생님도 보셨는지 빠르게 블라인드를 내리시면서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경찰 부를게요 하고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도 느려지는 게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처방전 위조건으로 연락드렸던 거 기억하시냐고 하셨어요. 네, 할머니가 지금 제 약국에 계신데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금방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10분쯤 지났을까요? 약국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낮에 파출소에서 봤던 그 형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는데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서 서류들을 꺼냈고 이것 좀 봐주세요. 형사님이 서류를 집어서 하나하나 펼쳐보시는데 보험 청구서를 보실 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보실 때 입술을 꽉 다무셨어요. 도장 스캔본을 보실 때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 집이요. 제 집 책상에 있었어요. 말했는데 누가 집을 뒤진 것 같았다고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님이 한숨을 길게 쉬시더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오후에 제가 파출소에 왔을 때 자기도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날 안 믿었구나. 며느리가 가져온 진단서가 그럴듯했고 제가 치매 초기라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였대요. 입맛이 썼어요. 근데 병원에 확인 전화했을 때 처방 기록이 없다는 거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시면서 며느리를 좀 더 조사해 보려고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셨는데 딱딱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화면을 돌려서 제 쪽으로 보여주시는데 며느리 사진이 보였어요. 그 밑에 뭔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6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당시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재산 편취 시도했다가 발각됐는데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하셨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시어머니? 다른 사람도 당했다고요? 나는 그냥 다음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제가 그냥 돈뭉치였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사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험 사기 조직의 중간 브로커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넘기시니까 남자 사진이 나왔는데 선글라스 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녹음 파일에 나온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이게 조직적인 범죄였냐고 물으시니까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 서늘해졌어요. 조직이라고요?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조직이 날 노렸다고요? 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재산 있는 노인을 타깃으로 삼아서 가족이나 지인으로 접근한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프레임을 씌운다고 약을 먹이고 녹음을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을 이전하고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하셨어요. 가슴팍이 막혀서 숨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실제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노인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요양원에 보내거나 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셨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보험금을 타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을 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 제가 계속 약을 먹고 정신이 흐려졌다면 언젠가는 하시면서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아내도 알았어요.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8억 원 때문에요. 약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아들은 이 일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 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겠다고 우리 아들은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님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며느리와 그 뒤에 있는 조직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협조 수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협조 수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미끼가 되는 거래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접근하면 그때 증거를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약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럼 할머니가 위험하지 않냐고 하시니까 형사님이 바로 옆에서 지켜볼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비상 버튼 다 준다고 절대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며느리를 다시 만난다는 게, 그 차가운 눈빛을 또 봐야 한다는 게요. 그 할멈은 제 손바닥 아니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근데요, 있잖아요.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날 속였습니다. 나를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요.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형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약사 선생님도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근데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약사 선생님 집에서 잤는데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차갑게 변한 얼굴, 어머니 하던 목소리, 그 할멈 하던 목소리요. 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약사 선생님이 방문을 살짝 여시더니 안 주무냐고 물으셨어요. 잠이 안 온다고 했더니 들어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면서 무섭죠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다고 71살에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어 주신다고 형사님도 계시고 혼자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날 밤 약사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자주셨어요. 손을 잡고요. 그래서 조금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님이 작은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준비됐다고 가방을 여시는데 안경, 브로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가방에서 먼저 안경을 꺼내셨는데
평범한 돋보기 안경처럼 보였어요. 이게 녹음 녹화 장치라고 안경 다리 부분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을 모두 녹화할 수 있대요. 정말 이게 카메라냐고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정말 평범한 안경이었습니다. 써보라고 하셔서 썼더니 제 돋보기랑 똑같았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사님이 작은 꽃 모양 브로치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마이크라고 하셨습니다. 옷깃에 달면 며느리랑 나누는 대화를 전부 녹음할 수 있대요. 브로치도 정말 평범한 장신구처럼 보여서 이런 작은 게 마이크라니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시계를 건네주시는데 시계 옆면에 작은 버튼이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이 버튼을 누르라고, 그럼 30초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오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네, 바로 달려간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형사님이 노트를 펼치시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재산 정리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올 거래요.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지금 며느리는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어요. 형사님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선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종이를 보면서 연습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며느리한테 자연스럽게 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사 선생님도 잘하실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1번, 2번, 3번.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이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전화하자고 하셔서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났어요. 신호가 띠띠띠 갔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제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다급한 목소리였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어제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더듬었더니 며느리가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요즘 많이 힘드시잖냐고 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얼마나 역겨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목소리로 나를 할멈이라고 불렀잖아. 며느리가 어디 계시냐고 모시러 가겠다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한층 더 다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집에 있어. 그런데 미선아, 사실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형사님이 적어준 대본을 보면서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집에서 서류들 보니까 내가 정리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언제 만날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까요? 급하게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서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쯤 집에서 만날까? 며느리가 흔쾌히 네, 좋다고 3시 정각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시면서 완벽하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셨고 약사 선생님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사님과 동료 형사 두 분이 함께 가셨는데 열쇠를 건네드렸더니 손이 떨렸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제 그대로였는데 흩어진 서류들은 제가 치워놓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형사님들이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들을 꺼내기 시작하시면서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내려서 뒤쪽을 여시더니 그 안에 동전만한 카메라를 넣으시고는 다시 벽에 거셨습니다. 이 각도면 거실 전체가 다 찍힌다고 하셨어요. 책장 위에 액자도 살짝 각도를 조정하시면서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다고 테이블 쪽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엌 창문 위에 화분도 조금 옮겨 놓으시면서 혹시 부엌으로 가서 대화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현관 신발장 위에 장식품 안에도 카메라가 숨겨졌는데 만약 현관에서 대화하거나 며느리가 누군가를 데려올 경우를 대비한 거래요. 집안 전체가 감시되는 거구나. 모든 설치가 끝나고 형사님이 노트북으로 확인하시면서 완벽하다고 이제 집안 모든 공간이 녹화된다고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님이 며느리가 오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실로 안내하라고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거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류 얘기를 꺼내면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그때 이어폰으로 지시를 내릴 테니까 말만 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냐고 물으니까 목소리가 떨렸는데 최대한 순진하게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모르는 척하면서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절대로 실제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장을 막 찍으려는 그 순간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연기하라고요. 그리고 만약 위험하다고 조금이라도 느끼시면 시계 버튼을 바로 누르세요. 20초 안에 들어갑니다. 형사님이 제 손목 시계를 가리키셨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면서 버튼 위치를 확인했는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며느리 앞에서 연기를.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긴장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옆집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을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사님들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계를 봤더니 오전 11시였습니다. 3시까지 4시간 남았어요. 손이 떨려서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브로치를 만지작거리고 손목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는데 평소와 똑같은 골목이었고 평소와 똑같은 하늘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온다는 게, 며느리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며느리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시계를 보니 2시 50분이었는데 10분 남았더라고요. 귀에 이어폰을 꽂았더니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들리냐고 저희 다 준비됐으니까 평소처럼만 행동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다가 형사님이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3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딩동 울렸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손에 땀이 나서 미끄러웠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사과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맙다고 겨우 말하면서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는데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며느리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제는 왜 그러셨냐고,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귀에서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다고 천천히 대답하라고요.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정신이 좀 없었어.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있잖냐고, 제가 다 챙겨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그 따뜻한 손길, 10년 동안 속았던 그 연기였는데 이제는 너무 역겨웠어요. 미선아, 사실은 요즘 내가 정리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서류 얘기를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재산 정리를. 며느리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무슨 정리요? 어머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확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열어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나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잘 모르는 척 했더니 며느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집 파는 서류인데 여기 어머니가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고요. 도장을 꺼냈는데 제 도장이었습니다. 이거 내 도장이잖아. 며느리가 웃으면서 내 어머니 도장 제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잃어버리실까 봐서요 하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훔쳐간 거였어요. 귀에서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계시다고, 조금만 더 하라고요. 며느리가 다른 서류도 꺼냈는데 보험 청구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 서류예요.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데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받아서 장례 치르고 그래야 하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만약 내한테 무슨 일 생기면이라니, 나를 죽일 생각하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야? 잘 모르는 척 물었더니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5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으신 재산이니까 당연히 많아야죠.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며느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고는 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된대요. 귀에서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도장 찍는 신용만 하고 절대 실제로 찍으면 안 된다고요. 손이 떨려서 도장을 들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류 쪽으로 도장을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가까워졌어요.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띠링띠링 울렸는데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봤더니 보스라고 떠 있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도장 받는 중이에요. 네, 오늘 안에 다 처리할게요. 목소리를 낮췄는데 저는 다 들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할멈 제 손바닥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또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앞에서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다시 웃으면서 돌아와서 어머니 계속하시죠 하고 말했어요. 도장을 다시 들어서 서류에 가까이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지켜봤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입니다. 하는 형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뭐냐고 물었는데 형사님 세 분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미선 씨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면서 무슨 소리냐고 저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라고 목소리를 떨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경을 벗고 브로치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미선아, 나 다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들었는데요? 내가 나를 할멈이라고 부른 것도 들었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다 알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서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는데 형사님이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셨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박미선 씨 모든 대화가 녹음 녹화됐으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차갑고 원망스러웠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사님 한 분이 남아서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끝난 거냐고 물었더니 네, 끝났다고 할머니가 정말 용감하셨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10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였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할멈이라고 불렀던 그 며느리가 지금 수압을 차고 끌려갔는데도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할머니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다 끝났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약사 선생님이 제 등을 토닥이시는데 저는 약사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아니 10년 동안 속았던 배신감이 전부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싸움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간 다음 날 형사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직 전체를 검거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적했더니 보험 사기 조직의 브로커, 위조 서류 제작자, 심지어 가짜 병원 관계자까지 전부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노트북을 보여주시는데 화면에 할머니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이분들도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할 뻔했는데 제가 용기 내줘서 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이 구해졌다니.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아들이 왔는데 문을 열었을 때 아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요. 근데 녹음 파일을 듣고 서류들을 보고 그제야 알았다고. 엄마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너 잘못 없어. 내 아내가 너무 영리했던 거야. 아들이 무섭지 않으셨냐고, 혼자서 그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였잖아. 싸워야 했어.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는데 그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속았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2달 후에 재판이 있어서 법정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는데 약사 선생님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님이 며느리의 범죄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 6년 전 시어머니에게 한 짓, 보험 사기 조직과의 연루, 위조 서류, 약물 투여, 재산 편취 시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1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검사님이 피고인 박미성과는 어떤 관계냐고 물으시길래 시어머니라고 10년 동안 며느리로 지냈다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며느리였습니까? 착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더 속은 거죠.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하시면서 망치 소리가 딱 마이너스 울렸어요.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미안해 보이기도 하고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가게를 열었는데 30년 넘게 해온 칼국수집이었으니까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하고 야채를 다듬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었더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시면서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하시는데 다들 신문에서 봤다고 뉴스에서 봤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살려고 한 거지. 칼국수를 끓여서 내드렸더니 손님들이 맛있다고 역시 할머니 손맛이라고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여전히 칼국수집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약사 선생님이 가게로 찾아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시길래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고 물었더니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이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약을 챙겨준다거나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냐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할머니 경험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놀랐는데 약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어떤 신호를 발견하셨는지 그런 걸 나누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은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사무소, 복지관, 경로당을 다니면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약을 챙겨줘요. 근데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드셔서 제가 약사한테 가보시라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약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주에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약사가 약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이상한 약이었다고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다른 할머니를 구했구나.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칼국수를 끓이고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행복하고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나요. 1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10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자주 들러서 칼국수 드시고 가시고 형사님도 가끔 오시고 우리 아들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은 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의심이 들면 확인하라고,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한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셔서 김순자 할머니시죠? 하시길래 네라고 대답했더니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하셨어요.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약사한테 갔더니 정말 이상한 약이었고 며느리를 신고했고 지금은 조사 중이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용기를 냈던 건 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저처럼 속고 있는 할머니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를, 아들을,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할머니가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싸우세요. 71살 할머니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칼국수를 끓이는데 30년 넘게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에요. 손님들이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하고 말할 때 저는 행복하고 가끔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고 찾아오시는 할머니들을 볼 때 저는 제가 용기 냈던 그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71살 칼국수집 할머니 김순자의 이야기입니다.